엄마, 이제 우리 남처럼 지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6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윤태호, 제 아들이 겨우 2살이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은 게 겨울이었는데 봄이 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는 태호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모른 채 작은 손으로 남편의 뺨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태호의 앙증맞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는 서름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태호를 재우고 나서 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을 세어봤습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었습니다. 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뼈가 시리도록 아팠어요. 손은 금세 마늘 냄새와 고춧가루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경자야, 힘들면 말해. 무리하지 마. 반찬 가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할게요. 반찬 가게 일이 끝나면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 일도 했어요.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사무실 곳곳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태호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어요.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어린 태호가 이웃 할머니 집에서 저를 기다리며 했던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태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태호 잘 키워줄게. 엄마 손 아파요? 태호가 제 거친 손을 만지며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일하느라 갈라지고 상처가 난 손을 보며 아이가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아파. 엄마 손은 튼튼해. 거짓말이었죠. 정말 아팠거든요. 하지만 태호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태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저녁도 챙겨주시고 재워주셨어요. 저는 잠든 태호 옆에 조용히 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천사 같은 잠든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태호,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것만 해줄게. 그렇게 속삭이며 태호의 이마에 살짝 뽀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 허리를 주물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태호가 깨면 안 되니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태호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밝게 웃으며 태호와 놀아줬어요. 우리 태호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업어주곤 했죠. 태호는 제 등에서 까르르 웃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가끔 태호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우리 태호 지켜보고 계셔. 그럼 언제 내려와요? 아빠는 못 내려와. 대신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이웃들은 저더러 재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경자야, 너 아직 젊잖아. 태호도 아빠가 있어야 좋을 텐데. 아니에요. 태호가 있는데 무슨 재혼이에요.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되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호만 잘 키우면 나중에 효도도 받고 늙어서 외롭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온 힘을 다해 태호를 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태호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 좋은 대학 가는 아들, 좋은 직장 다니는 아들, 그리고 언젠가는 저에게 고마워하며 효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태호가 초등학생이 되자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이 학용품 사주려고 학원비 마련하려고 일을 더 늘렸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 태호만 못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태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 다 태권도 배워요. 태호가 그러면 저는 무조건 시켜줬어요.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 태권도를,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하면 피아노를 배우게 해줬습니다. 한 달에 학원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갔지만 태호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 태호 정말 똑똑하네요. 피아노 소질이 있어요. 피아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못 먹어도 태호만큼은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고기는 아무리 비싸도 사줬어요. 저는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태호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불러. 우리 태호만 많이 먹어.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저 목까지 살 여유가 없었지만 태호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중학생이 된 태호는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00원씩 줬는데 곧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은 다 20,000원씩 받아요. 저만 적게 받으면 창피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청소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3군데를 돌며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태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엄마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주던 아이가 이제는 짜증부터 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배고프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태호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어요. 온몸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태호가 배고프다는 말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엄마가 빨리 해줄게. 다른 엄마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데 우리 엄마만 맨날 늦어요. 태호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이도 다른 엄마들처럼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태호 학원비도 용돈도 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일해야 태호 학원도 보내고 용돈도 주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알겠어요. 그런데 빨리 해주세요. 태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태호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지만 태호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공부가 우선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면 성적 떨어져요. 그래, 맞아. 우리 태호는 공부만 하면 돼. 저는 태호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까지 제가 벌어서 태호에게 줬습니다. 엄마, 학원비 더 필요해요. 친구들 다 종합반 다녀요. 저는 또다시 일을 늘렸습니다. 새벽 청소까지 맡아서 하루에 4군데를 다녔어요.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태호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태호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그 친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어머니 손이 정말 거칠어지셨다. 고생이 많으시네. 그때 태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친구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하는 태호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엄마가 아닌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친구 앞에서 부끄러워할까 봐서 말이죠. 대학에 들어간 태호는 더욱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첫 번째 청소를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태호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친구들과 놀 돈이 부족하다고 투덜댔습니다. 엄마, 다른 친구들은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요. 저만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해요? 태호야,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다른 엄마들은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용돈 많이 줘요. 공부에 집중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막막했어요. 이미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적금을 깨서 태호 용돈을 늘려줬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내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태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호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태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박은지라는 26살 아가씨였습니다. 키가 크고 예쁘장한 얼굴에 말씨도 또박또박해서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호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뵙고 싶었어요. 은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까지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태호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어머, 선물까지 준비해주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은지는 정말 예의 바른 아가씨 같았습니다. 제가 차를 끓여주니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마워했고 태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다며 어린 시절 사진까지 보고 싶어 했어요. 태호가 정말 귀엽게 생겼네요. 어머님이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래도 우리 태호가 잘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은지는 계속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태호는 그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태호가 자주 와주니까. 사실 태호는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지만 은지 앞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몇 달 후 태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태호도 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저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엄마, 결혼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 알아봐 줄게. 걱정하지 마. 결혼 준비는 저 혼자 다 했습니다. 태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걸 저에게 맡겼어요. 예식장을 여러 곳 다니며 비교해보고 드레스샵도 은지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다 챙겨주시니까 정말 편해요. 은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비용도 제가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태호 결혼식을 제대로 치렀어요. 예식장 비용에 신혼집 전세 보증금까지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날 태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철이 들었구나 싶었거든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구했어요. 가끔 와서 밥 먹고 갈 수 있게 말이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태호 부부가 신혼생활에 바빠서 연락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집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지가 아직 집안일에 서툴어서요. 처음에는 신혼부부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기꺼이 가서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걸레질까지 깨끗하게 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은지도 고마워했고 저도 뿌듯했어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태호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밑반찬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은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좋아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태호 부부에게 딸이 생겼어요. 손녀가 태어나자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산후조리부터 육아까지 모든 걸 도왔어요. 엄마, 병원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산후조리원 대신 제가 매일 가서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했어요. 은지가 몸조리 잘할 수 있도록 집안일은 모두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엄마,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은지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달려갔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달래고 기저귀도 제가 갈았습니다. 낮에는 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태호 집에 가서 손녀를 돌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은지의 그런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친정 어머니보다 좋아한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까지 생겼으니까요.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혼자 태호를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사랑이 할머니 좋아해요. 손녀가 제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런 행복이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녀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은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목소리 톤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도 오시죠? 아기 봐주시고
청소도 해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 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마 육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태호 집에 갔어요. 손녀도 보고 청소도 해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은지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 좀 짜지 않아요? 요즘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상했어요. 평생 음식 만들어 온 제가 간도 못 맞춘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니 이제는 흠을 잡는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래. 다음에는 좀 더 싱겁게 해줄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이 멸치볶음도 기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웰빙 음식을 선호해서요. 은지는 계속해서 제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했어요. 웰빙이니 건강식이니 하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제 음식이 맛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은지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걸레질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는 청소가 너무 싫어서요. 손톱도 깨지고 그래요. 은지가 매니큐어 칠한 손톱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가사도움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태호였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요리해준 후에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태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물은 부엌에서 직접 드세요. 저희도 쉬고 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발품 팔며 일해준 후에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번거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우리 태호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알았어. 엄마가 가져다 마실게. 제가 부엌으로 가는데 태호가 은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오시면 좀 편하긴 하지? 청소도 해주시고. 맞아요. 그런데 요리는 좀 그래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둘이 제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일요일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태호가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구석진 곳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은지가 예민해서 먼지 있으면 기침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어머니를 하녀 부리듯 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가 손녀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은지가 친구와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 주니까 편하긴 하지. 공짜 가사도움이 있는 셈이잖아.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리는 좀 그렇지만 청소는 잘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건 확실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는 공짜 가사도움이었구나.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건 저뿐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태호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엄마 그런 거 잘하잖아. 평생 그런 일 해오셨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그런 일 해왔다고요? 모든 게 태호를 위해서였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지가 친구들과 카페에 간다며 나가더라고요. 아기는 제게 맡기고 말이에요. 어머님, 아기 좀 봐주세요. 친구들이 기다려서요. 은지야, 그런데 엄마도 오늘 일이.
어머님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저는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자책도 되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태호 결혼하고 나서 더 고생이 많아졌는데 정작 대접은 이런 식이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가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손녀가 3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태호가 갑자기 저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태호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투자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잘못됐어요. 빚이 엄청 생겼어요. 투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왜 해? 그런 위험한 걸 왜 했어?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요.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했거든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거야? 7천만 원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7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듣고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돈이면 제가 몇 년을 밤낮으로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태호야, 엄마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엄마, 은지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갑자기 임신 얘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웠어요. 임신이라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딸이 아버지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태호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아버지 없이 태호를 키웠다는 걸 아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운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잖아요. 우리 딸한테는 그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고생했던 걸 알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 손녀가 힘들게 자라는 건 막고 싶었어요. 그래도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작은 돈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태호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있었어요. 제가 늙어서 병원비나 생활비로 써야 할 돈이었지만 손녀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건 정말 막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은행을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정기예금을 깨고 적금을 해지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호에게 돈을 주면서 저는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태호야, 이 돈 꼭 갚아야 한다.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네, 엄마.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태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태호가 철이 들었구나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제 소중함을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태호는 돈을 갚기는커녕 갚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지가 새 옷을 자주 사고 외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니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태호야, 요즘 형편이 좀 나아졌나 보네. 제가 넌지시 물어보니 태호가 대답했어요. 아직 힘들어요. 그런데 은지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은 좋은 데서 밥 먹어야죠. 제가 준 돈으로 사치를 부리면서 스트레스 해소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온다고? 매주 한 번씩 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게 자주 오는 거야? 은지가 좀 부담스러워해요. 신경 쓰인다고 하네요. 제가 매주 와서 청소하고 밥해주고 아이까지 봐주는 걸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7천만 원을 빌려간 주제의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부담스럽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니까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생활이라니요. 제가 언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호구였구나.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였던 거죠. 돈이 필요할 때는 무릎 꿇고 빌더니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귀찮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참다 못한 저는 어느 일요일 저녁 태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냐? 태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벌써 1년 반이 넘었다. 너는 갚을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태호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재촉하세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갚을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애도 둘이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서요. 태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그럼 외식은 왜 그렇게 자주 해? 은지 새 옷은 또 뭐고? 그건 가끔씩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은지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저를 다그친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뻔뻔하구나 싶었습니다.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돈이 엄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은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요? 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말하다니요. 그러자 태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성인이고 독립한 가정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내 돈 달라는 게 간섭이냐? 엄마, 그렇게 돈돈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면 부모 돈 받아먹고 뻔뻔하게 굴어도 되는 거냐?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좀 철이 드세요. 자식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자식한테 매달리고 있다고요? 평생 희생하며 키운 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다니요. 매달렸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매달렸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아이 봐주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런 건 저희가 부탁하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예요. 태호의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탁하지 않았다고요? 매주 전화해서 와달라고 한 게 누구인데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했지. 바보같이 알아서 다 해줬어.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태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뭐냐? 엄마가 너희한테 뭐냐고? 태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남처럼 지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요. 남처럼 지내자고요? 제가 태호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저에게 남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처럼 지내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네,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태호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알았어. 남처럼 지내자. 앞으로 정말 남처럼 지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태호 부부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이불을 뒤적이며 태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남처럼 지내자. 남처럼 지내자. 그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새벽 무렵 저는 서랍을 뒤져 남편이 남겨둔 집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본 서류였는데 궁금해서 다시 펼쳐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집의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라고 했던 일이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냥 형식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처럼 지내자고 했으니까 정말 남처럼 지내야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물쇠 가게로 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집 도어락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머님, 지금 도어락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바꾸시려고 하세요? 보안이 좀 걱정돼서요. 좀 더 안전한 걸로 해주세요. 기사분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걸로 바꾸고 싶다고만 했어요. 그럼 지문 인식까지 되는 걸로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기사분이 와서 도어락을 바꿔주더라고요.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예상했던 대로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못 오시나요? 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 간다. 왜요? 아기도 봐주셔야 하고 청소도 해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안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원한 거잖니. 남처럼 지내자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태호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남처럼 지내자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너무 자주 오시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 알겠어. 아예 안 갈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일요일 오후에 태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 나와주세요. 이야기해요. 할 이야기 없어. 엄마,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왜? 남인데 왜 와? 엄마,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태호가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내려다보니 태호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결국 태호는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태호는 찾아왔어요. 때로는 은지도 함께 와서 사과했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처럼 지내자고 한 건 그들이니까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애절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희가 원한 거야. 남처럼 지내자고 했잖니. 한 달쯤 지나자 태호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알겠어요. 청소도 혼자 하고 아이도 혼자 봐야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빌려주신 돈도 갚기 시작할게요. 이번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넣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읽고 나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꼭 갚아. 약속 지켜. 그 후로 정말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70개월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호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남처럼 지내자고 했으니까 정말 남처럼 지내는 거죠. 어느 날 태호가 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혼자서 해. 엄마한테 와서 하지 말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태호와 연락을 끊고 난 후 저는 집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제일 먼저 태호가 어릴 때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이불과 책상을 치우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책장을 채웠어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책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았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태호 일에만 바빠서 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고 예쁜 테이블보도 새로 샀어요. 제 취향대로 집을 꾸미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동안 태호 눈치, 은지 눈치 보느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했었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부엌도 새롭게 정리했어요. 혼자 먹을 음식만 만들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위주로 소박하게 차려 먹었는데 오히려 더 맛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집 같네. 집 전체가 제 마음에 드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김경자님, 글씨 정말 좋아지셨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만 이런 고생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희생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석 달 후 길에서 태호를 만났어요.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태호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가 차버린 거고. 엄마, 제발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태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알아서 해. 그게 독립한 가정이잖니. 그때 은지도 손녀를 데리고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달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손녀가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 지내거라. 그리고 아이 잘 키워.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혼자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평화롭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김경자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내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제 것이니까요.